안녕하세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갓 구워낸 빵 냄새. 겉은 바삭하지만 속은 폭신한 빵. 하지만 이 향기 뒤에는 수십 번 실패한 반죽이 숨어 있습니다. 사워도우.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발효빵 중에 하나인데요. 가장 많이 실패하는 반죽으로도 유명합니다. 발효종뿐만 아니라 수분의 함량, 온도와 습도의 미세한 차이까지 일반 이스트 빵보다 훨씬 민감해서 반죽 하나에도 섬세한 과정이 필요하다고 하네요. 그래서 초보 제빵사들은 시큼한 냄새와 그 무너진 반죽을 여러 번 경험한 뒤에야 비로소 제대로 숙성된 한 덩어리를 얻게 된다고 합니다. 사업도, 공부도, 인간관계도 그렇습니다. 반죽처럼 여러 번 망가질 수 있죠. 하지만 반죽이 한 번 손에 익고 나면 기술이 되고 노하우가 되듯이 실패가 쌓이고 익어가면서 비로소 내 실력이 됩니다. 시큼한 실패의 냄새, 무너져버린 노력의 결과. 하지만 이건 성공이 발효되는 시간일지도 모릅니다. 사워도우가 성공한 빵으로 구워져 나오듯이 언젠간 우리의 노력도 고소하고 짙은 향기를 퍼뜨릴 겁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대호입니다. 7월 4일 금요일입니다. 벌써 한 주가 훌쩍 지나가 버렸네요. 금요일에는 또 원탁의 기자들과 함께 뜨겁게 토론하시는 시간이죠. 여야가 상법 개정안 처리에 합의를 했고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증시도 환호를 했죠. 오늘은 3,120선까지 올라서고 있는데요. 재계에서는 좀 아쉽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상법 개정 이후에 자본시장의 변화 또 어떤 게 나타날 수 있을지 같이 한번 들여다보시고요. 또 무더운 날씨만큼 빙수, 팥빙수, 빙수의 인기도 뜨겁습니다. 근데 빙수 하나에 10만 원 넘었다라는 뉴스가 나온 게 수년 전 이야기죠. 지금은 15만 원 넘는 빙수도 등장했다고 하는데요. 또 한켠에서는 4천 원, 5천 원짜리 빙수를 찾고 있고요. 빙수도 예외 없는 양극화 현상 어떻게 보시는지요? 같이 논의해 주세요. 오늘의 경제상식 퀴즈 나갑니다. 세 글자네요. 세 글자. 자녀를 낳은 부모는 공동으로 아이를 돌보고 함께 책임질 의무가 있죠. 하지만 부부가 이혼하게 되면 자녀를 키우지 않는 쪽에서 생활비를 지급해줘야 하는데요. 그런데 이걸 지급하지 않아서 양육자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일이 생겨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정부가 새로 만든 제도가 하나 있습니다. 한 부모 가족에게 먼저 필요한 돈을 지급하고 나중에 이 양육을 하지 않는 상대방에게 청구하는 제도인데요. 나라가 대신해서 청구해 주겠다라는 거죠. 이걸 접수하던 첫날에만 500건 넘게 신청이 몰렸다고 합니다. 전화 연결도 지연될 정도였다고 하는데요. 그만큼 이걸 받지 못한 한부모 가정이 많았다라는 방증일 수도 있는데요. 그 세 글자를 뭐라고 할까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또 KBS 콩이 열려 있고요. 추첨을 통해서 다양한 선물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특히 평소보다 더 많은 분들에게 저희가 커피 쿠폰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KBS 콩과 유튜브를 통해서도 다시 듣고 다시 보실 수도 있습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자주 검색하시면 성공이 가까워집니다. KBS 1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7865님하고 2492님이 구상권이라고 보내주셨는데요. 구상권과 같은 방식으로 나라에서 한부모 가정에 그러니까 이걸 주지 않는 비양육자에게 청구하겠다라는 건데요. 기본적으로 한쪽 집에서 보내줘야 하는 이 세 글자를 맞춰주시면 됩니다. 자, 원탁의 기자들 만나보시죠. 알고란의 고란 기자, 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한국경제신문 강영현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상법 개정안이 드디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정말 진통도 많았고 오랜 기다림 끝에 통과가 됐는데 이게 일단 여야가 합의 처리한 거죠?
합의철이 아닌 것 같은 합의였나요? 아쉬움이 좀 많은 합의 처리였죠. 일단은 네. 합의 처리를 하긴 했는데 집중 투표제 같은 좀 문제가 사실은 이번 새 정부 들어서면서 조금 더 센 상법 개정안을 가지고 오겠다라는 예고가 있었는데 일단은 여야 합의의 형식은 갖췄습니다. 하지만 집중 투표제 같은 것들은 추후에 다시 논의를 하기로 했고요. 3% 룰이나 아니면 뭐 감사위원 선임 같은 것들만 조금 명문화가 됐고 그리고 앞으로 조금 더 진행 상황을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일단은. 그 합의를 원래 여야가 지도부 네. 차원에서는 합의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이제 3% 룰은 들어가기로 했고 집중투표제는 나중에 다시 얘기하자 이렇게 했었고 그런데 이 중에서 기권이 23명이었고 반대가 29명이었거든요. 국힘 의석수가 107명이니까 절반 가까이가 합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반대를 한 거잖아요. 혹은 기권을 하거나. 그러니까 이걸 합의를 했다라고 해야 될지 아니면 뭐라고 표현할지 모르겠는데 일단 그 국힘 쪽 입장은 그냥 국회의원 개개인이 자신의 의사결정을 한 거다라는 이제 표현을 썼는데요. 합의 처리 아까 이제 말씀하신 대로 합의 처리했다라고 해야 될지 아니라고 해야 될지 대답하기가 좀 애매하네요. 사실 이게 사법 개정안이 많이 좀 뒤집어졌었죠. 원래 윤석열 대통령이 한국거래소에 등장을 해서 공약을 했던 내용이기도 했는데 국민의힘 쪽에서 반대가 좀 있었다 보니까 제대로 추진은 안 됐었고 근데 우여곡절 끝에 지난해 민주당이 밀어붙였는데 한덕수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 네. 거부권을 행사했었고 그죠. 그러니까 민주당이 더 센 패키지를 마련을 해서 근데 이거는 이제 야당과 좀 몇 가지 네. 협의를 해서 절차를 거쳤고요. 그래도 저는 대화를 했잖아요. 일단이 합의 과정에서 그게 굉장히 좀 그래도 좀 고무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동안 언제나 대화를 안 하고 늘 싸우기만 했었는데 지난해까지는 국회가 네, 늘 그래도 그랬죠. 대화를 해서 이렇게 합의 처리를 한 게 좀 다행이라고 생각이 됐고 국힘 내부에서도 반대가 계속 있었는데 사실 지난달 정도에 이제 뭐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라고 비대위원장이 이야기한 후로 급물살을 탄 거잖아요. 네. 그래서 또 그래서 그 사실은 최근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약간 국민의힘 내부에도 작용을 했던 것 같아요. 뭐 그 원내 부대표 같은 경우에도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유상증자라든지 뭐 태강산업 그 EV 발행이라든지 이런 거 언급을 했었잖아요. 네. 그러면서 소수 기업의 잘못된 관행 때문에 시장 전체의 신뢰를 잃는 건 안 된다 이렇게 언급을 한 것도 좀 긍정적으로 보고 좀 평가를 해줄 수 있는 부분은 네. 평가를 해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상법 개정안이 마치 이제 패키지처럼 법안이 이제 만들어졌는데 그 내용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일단 가장 큰 거는 이사의 충실 의무죠. 기존에는 이사는 회사를 위하여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었는데 이제는 거기에다가 회사 및 주주 전체죠 이제. 그렇죠. 주주까지 넣은 거죠. 앞으로 좀 어떤 변화가 나타날까요? 이제 강연현 기자. 이제 전체의 주주를 공평하게 대우해야 한다라는 뭐랄까 하나의 선언적인 뭔가가 네. 생겼다고 할까요? 그래서 이사가 이제 전체의 주주 이익을 공평하게 보호하도록 이제 의무를 지게 한 거니까요. 이거에 대해서 뭐 대한민국 자본시장의 역사적 사건이다 막 이렇게 평가하시는 교수님들도 계시더라고요. 경영학과 뭐 교수님 같은 경우에. 그래서 그동안 사실 이 사회는 이제 회사의 주인이 주주인데 대주주 그러니까 오너 쪽의 그 이익을 훨씬 더 많이 고려를 했었죠. 근데 앞으로는 이제 일반 주주에게 미칠 영향을 항상 염두에 두도록 한 것이라는 점에서 사실 굉장히 필요한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굉장히 필요한 그 변화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뭐 지배주주의 개인 회사로 일감을 몰아준다든지 뭐 개인 회사랑 상장상 간의 합병 같은 거 이런 이해 충돌의 분명한 사안에 대해서는 이제 이사들이 이 주주의 이익을 고려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법적인 책임까지 물을 수 있게 됐다는 점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경영진이 이사회 멤버들이 대주주만을 위한 회장님 일가만을 위한 뭐 일감 몰아주기나 기업 떼주기나 그런 식의 의사결정을 하지 말라는 거죠. 큰 네. 취지는. 근데 아마 이제 시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했다고 해서 뭐 경천동지할 만한 뭔가가 당장 뭐 나타나진 않아요. 네. 그런데 이제 가끔 나오는 아니 어떻게 저런 일을 감히 이제 이런 일들을 아마 기업 차원에서 이제 시도하기가 어려워지겠죠. 그래서 이 상법 개정안에 앞서 가지고 먼저 이제 태광산업이었나요? 자사주 같은 경우를 네. 이제 네. 교환 자체로 바꿔가지고 팔려고 하는 이런 시도들이 이제 상법이 개정이 되면 아예 못하니까 그 전에 하려고 시도했다가 이제 금감원의 벽에 막히긴 했었는데
이제 아예 그런 시도에 대해서 시도조차 못하는 그렇게 하려는 생각조차 못하는 상황이 되니까 자본시장의 발전에 장기적으로 보면 기여하게 되겠죠. 근데 최근에 그 교환사채 발행이라든지 그러니까 기존에 갖고 있는 자사주, 뭐 의무소각 이런 제도 생길 것 같으니까 사전에 맞아요. 백기사에게 넘기거나 이런 걸 결정하거나 아니면 또 인적 분할 최근에 막 유행처럼 마지막 밀어내기가 일어나고 있는데 사실 그렇다고 해서 그 의사결정을 못하는 건 아니죠. 왜냐하면 그 이사회 내에서 그죠. 하면 되죠. 결의를 네. 통해서 있죠. 네. 과반의 이사가 합의를 해서 통과를 시켰다면 시행할 수 있는 거니까. 네. 그래서 다만, 이제 중요한 게 이사회 구성 아닙니까? 그래서 감사위원을 뽑을 때 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 3%로 제한하는 것. 이것도 내용에 포함돼 있죠. 네, 좀 다만 의미를 이거는, 설명해 주세요. 공포 후 1년 유예라서요. 이제 네. 시행이 당장 되는 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회사 및 주주 전체로 한다.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명확히 한 건 공포 즉시 되는 거고요. 네. 이건 약간 선언적 의미가 있기 때문에 즉시 해가지고 약간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감히 어떻게 이렇게 대주주의 이익을만을 위할 수 있냐라는 행위 자체를 약간 못하게 만드는 심리적으로 못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는 거고요. 감사위원 선임시 의결권 3%로 제한한다라는 건 사실 이게 어쨌든 간에 주주 자본주의 기본은 주식이 많으면 그냥 많은 입김을 행사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그 감사위원 선임할 때 만약에 대주주가 의결권을 제한하지 않으면 그 감사위원이 다 대주주 입맛에 맞는 사람으로 선임될 수밖에 없습니다. 구조가. 그렇기 때문에 이 대주주의 경우에는 의결권을 3%로 제한을 하게 되면 3%씩만 의사 표현을 하는 거니까 다른 소수 주주들의 목소리가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게 되는 거죠. 특히 감사위원 같은 경우에는 이사회를 감시하라는 그 역할을 맡은 사람들인데 감시하는 사람들까지도 대주주 입맛에 맞게 맞아요. 대주주 사실상 친분에 맞는 막 이렇게만 선임을 하다 보니까 지명하는 거였죠. 사실상 그렇죠, 선임이라는 단어를 쓰긴 했지만 지명에 가까웠고, 근데 지금 이 3%룰 같은 경우에는 조금 차이점이, 물론 뭐 미국이든 유럽이든 일본이든 선진국들도 이와 비슷한 3% 룰에 비교되는 제도들을 갖추고 있긴 하지만 우리처럼 약간 의결권을 제한하는 거는 또 조금 독특한 것 같아요. 우리는 지금 아예 의결권은 지금 3% 이상으로, 그러니까 이상은 안 된다라고 지금 명시를 해서 제한을 했는데, 보통은 우리 워낙, 그러니까 사실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의 어떤 역사가 재벌의 탄생과 맞물려 있고, 그렇다 보니까 재벌이란 독특한 문화를 이제 좀 제한하고 억제하고 그 방향으로 가다 보니까 지금 이런 제도들이 지금 도입이 된 것 같은데요. 뭐 앞에서 있었던 뭐 SK 글로벌 회계 사건이라든가 아니면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라든가 한진칼 경영권 분쟁도 그랬고요. 최근에는 SM 같은 경우도 그랬고, 그러니까 그런 사례들을 조금 막아보자라는 거였는데, 근데 진짜로 좀 이 3%를 도입한 것도 굉장히 역사적인 사례로 남을 것 같아요. 워낙 독특한 제도이기도 하고, 어쨌든 과거에 이 재벌 중심의 구조에서 생겼던 신뢰의 문제를 조금 개선해보자라는 문제의식에서 출발을 한 거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1년 뒤에 시행이긴 합니다만 감사위원을 뽑을 때 대주주와 그 일가족을 비롯한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은 다 합쳐서 3%로 제한이 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저도 그 감사를 한번 해본 적이 있거든요. 방송기자연합회라고 방송기자들의 협회가 있어요. 거기에 감사를 2017년인가 2년 정도 했었는데 나중에 재무제표라든지 의결한 내용들에 대해서 제가 이제 코멘트를 하고 한번 정리를 해야 될 날이 있었는데 고민이 되더라고요. 아, 내가 이걸 어디부터 어디까지 어떤 톤으로 얼마나 세게 혹은 적당히 이야기를 해야 할 것인가. 근데 이게 어떤 우리 동창회라든지 지역 상공인들의 모임 협회 같은 데서도 또 감사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공개 기업, 주식회사, 뭐 자산 2조 원 이상에 있는 큰 기업들임에도 감사가 그런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라는 건 주주들을 위한 충실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라는 뜻인 거죠. 더. 그래서 제 역할만 사실 해줘도 되는 거였는데 이번에 그 빠진 게 있습니다. 그런데 집중 투표제. 이게 집중 투표제라는 것보다 살짝 설명부터 좀 해주셔야 될 것 같거든요. 정지석 기자. 네. 네, 정지석 기자 해주세요. 네, 이번에 이제 앞으로 이제 집중 투표제 같은 경우에는 공청회가 좀 사회적인 합의를 좀 거쳐보자라고 해서 이번에 제외가 됐죠. 그러니까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이 제도가 조금 신중하게 더 도입이 돼야 한다라는 입장이었고요. 민주당은 어쨌든 간에 추후에 보완 입법을 좀 통해서 네. 어쨌든 필요한 제도다라는 입장이었는데요. 집중 투표제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100주가 있다면 그 100주가 있고, 그다음에 사람들이
그러니까 뽑아야 되는 이사의 수에 따라서 몰아서 투표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예를 들어서 예를 이번 들어서? 이사를 3명 뽑는다. 네. 그러면 한 표 주는 게 아니라 한 사람한테 세 A라는 표를 이사 주- 후보에게만 내 3표를 다 몰아줄 수 있는. 네, 뭐라지 말 그대로 진짜 집중해서 투표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소액주주나 아니면 작은 지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원하는 이사도 이사회나 할 사회이사로 수 진입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소액주주의 목소리를 좀 더 대변할 수 있는 제도긴 한데 아무래도 이제 뭐 재계 입장에서는 이게 여러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가 이사회에 진입을 하면 이사회 내 갈등이 커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의사결정이 지연될 수 있다라는 게 가장 큰 논거고요. 또 이제 제일 걱정하는 게 외국인 행동주의 펀드들이 이걸 통해서 이사회에 진입을 하게 되면 경영권을 찬탈할 수 있다. 그런 시도가 있을 수 있다라는 우려가 가장 컸습니다. 또 뭐 사실 OECD 국가들 중에서는 이 집중 투표제를 의무화한 나라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의무화하지 않고 권고는 하지 않고 권고를 한 국가들은 있는데 실제로 법상으로 반드시 도입해야 된다라고 못 박은 국가들은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지금 선제로 이걸 도입하는 게 너무 과도한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기업들에서는 많이 근데 이 해왔습니다. 집중 투표제를 통해서 소액주주를 대리할 이사가 이사회에 한 명이라도 진입을 한다. 그러면 이사회 내에서 갈등이 커질 수 있다. 근데 이제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아니 이사회에서 갈등이 있으면 안 되는가? 모든 이사회 의견은 꼭 만장일치여야 하나? 사실 그거는 거의 뭐 맞아요. 공산당 같다는 거잖아요. 네. 이사회 내에서 뜨거운 토론이 펼쳐져야 하는 거고 찬성도 있고 반대도 있고 그 뜨거운 표결의 결과가 사업 보고서에 고스란히 다 담겨야 하는 거고. 근데 대부분 대한민국 상장사들의 사업 보고서 보면 이사회의 결의되면 뭐 다 찬성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거 좀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반대로 생각해 호랑이죠. 보면 지금까지는 대주주가 뭘 이사회가 그러니까 거수기 역할을 했다라는 반증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걸 이제 갈등이 아니라 여러 가지 토론과 합의를 통해서 기업의 발전에 있어서 조금 더 나은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역할을 이제 이사회가 본연의 역할을 하게 된다라고 이제 반대로 해석할 수도 있는 거니까 집중 투표제 조입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너무 약간 대주주 입맛대로 꾸려지던 이사회 구성에 일종의 이제 메기 한 마리를 넣는 근데 사실 메기가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도 잘 몰라요. 메기들이 과연 들어갈 의지가 있는가도 어. 사실은 확인이 안 되는 거고. 근데 약간 그 길을 열어둔다는 거니까. 근데 소액주주를 대리할 이사가 한 명이 이사회에 진입한다 하더라도 그걸 다 견제는 못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대표적으로 이번에 태광산업이 네, 2,200억 원의 교환사채 발행 그러니까 갖고 있는 자사주를 다른 쪽에 넘길 수 있는 그 권리를 행사를 했는데 여기에 펀드 측에 이사가 한 명 들어가 있거든요. 그죠. 근데 혼자만 반대한 거예요. 맞아요. 아니 그러니까 이사회에서도 약간 의사결정이 다수결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혼자 반대해봐야 어차피 그건 이제 안 되는 건데 다만 그렇게 반대 목소리가 있다는 게 이사회 내에서 얘기가 됨으로써 뭔가 회사도 좀 조심하는 약간 그런 그렇죠. 경각심을 줄 수 있다라는 거니까. 그러니까 국회에 모두 여당만 있으면 안 되듯이 그렇죠. 야당도 있어야 되는 것처럼 이사회 내에서도 그런 역할을 해야 하는 거고 해외 같은 경우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사회 내에서 막 많이 다투기도 하잖아요. 논쟁도 벌어지고 톤도 뜨겁고 그래서 스티브 잡스도 쫓겨났던 거고 애플에서.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참 그런 일이 생기면은 절대 안 되는 것처럼. 그러니까 스티브 잡스 쫓겨난 걸 어떻게 보면 경영권 찬탈인 거잖아요. 그러게요. 그래서 왜 이게 어떤 분들은 그런 지적을 하세요. 경영권이라는 표현 자체가 영어로 번역하기 어렵다. 해외는 그런 개념 자체가 없다. 그러게요. 다양한 이해관계를 가진 이사들이 이사회에 모여서 뜨겁게 토론하고 결과를 찾아가는 과정인데 우리는 그냥 창업한 사람의 손자가 경영권을 가져야 되는 것처럼. 약간 한국은 그리고 한번 이제 결정을 해서 뭔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 한다라는 생각이 아직도 있는 것 같아요. 개발도상국 시절처럼. 네, 그동안에 회사가 발전해왔던 방식도 사실 그러했고 그래서 약간의 반대가 있더라도 뭔가 성각자적 그런 의식을 가진 한 명의 창업자가 산업을 개척해서 거기에서 우리가 세계 1등을 하고 약간의 이런 성공 스토리가 있다 보니까 그런 이견이라든지 다른 의견을 듣는데 아직 익숙하지 않은 것 같은데 뭐 이렇게 이번에 법도 개정이 되고 했으니까 좀 달라지겠죠, 우리 기업들도. 어떻게 보면 이제 첫 발을 내딛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죠. 그거를 이제 2025년 우리가 선진국이 되어서요. 아, 과거와 방식으로 기업을 운영해서는 안 되겠구나. 이제 깨닫고 이제 변화를 시작한 거니까요. 이 집중투표제 의무화는 뭐 여당에서는 다시 또 추진하겠다. 공청회를 좀 더 거쳐보겠다. 이야기를 했으니까요. 그 이후에 어떻게 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겠고. 이 정도 이제 바꾸게 되면 시장 영향은 어떨까요? 지금 많은 분들이 또 평론을 또 많이 하고 계십니다만 코스피가 3,100까지
달려오는데 과연 네. 상법 개정에 대한 기대감이 얼마나 반영이 되었을까? 여러분이 느끼시기엔 어떠세요? 좀 상당히 많이 반영됐다라고 하거든요. 그 실제로 이제 많이 오른 주식들 보면은 이른바 이제 저평가 PBR이 좀 낮게 평가됐던 그 PBR이 낮다라는 얘기는 이 시장에 대해서 기업 가치를 제대로 인정을 못 받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특히나 테마주 가운데 지주사들이 그 보통 안 맞아요. 움직이는 종목들이거든요. 네, 맞아요. 지주사는 그냥 안 오르는 거 약간 이런 느낌이었는데 이번 장에 나타난 특징이 뭐냐면 지주사가 굉장히 큰 폭의 상승을 한 거죠. 올해 들어서 2배 이상 오른 지주사들이 좀 있죠. 그 재평가를 이제 상법 개정을 통해서 지주사가 그야말로 재평가를 받겠구나라고 시장이 이미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상법이 시행되기도 전인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먼저 뛰는 선반영하는 효과가 있었던 걸 보면 시장 자체가 이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 거는 기대가 얼마나 큰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지주사라는 게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구글, 뭐 유튜브 여러 가지 뭐 딥마인드 있지만 그냥 알파벳만 상장돼 있는데 우리나라는 지주사 밑에 각 사업 맞습니다. 자회사들이 다 상장돼 있어서 그러니까 껍데기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었고 그냥 싸게 그 증여나 상속을 하기 위한 껍데기 아니냐 이런 비판들도 많았었는데 앞으로 또 어떻게 달라질지요. 이런 흐름이 근데 또 계속 이어질 것인가? 이게 또 고민되는 지점이잖아요. 일단 그동안 코스피가 많이 오르긴 했는데 사실은 확 오르진 못했었거든요. 그러니까 확 올라. 근데 그 이유 아니 사실 그 일본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사상 최고치 가고 있거든요. 네. 심지어 경기 안 좋다는 뭐 독일, 프랑스 맞아요. 사상 최고치인데 우리는 3,300까지도 아직 못 가고 있잖아요. 그래도 연초 이후 상승률을 보자면 그러니까 우리가 보지 못했던 상승률, 너무 우리가 1등이잖아요. 우리가 낯선 상승률. 어느 순간 우리의 기대치가 너무 낮아진 것 같아요. 그러네. 네. 근데 제가 그 봤던 그 이렇게 다른 나라만큼 많이 오르지 못한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은 시총 1위인 삼성전자가 못 갔던 게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국내 증시의 강한 반등에도 이제 삼성전자가 계속 힘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그런 점에서 어제 지금 오늘 거는 제가 아직 못 봤는데 삼성전자를 어저께 5% 가까이 급등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연중 최고가를 경신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6만 전자에 드디어 안착을 했죠. 오랜만에. 네. 근데 이제 그 중에 어저께 코스피가 1.34% 올라서 3,100을 회복을 했는데 이날 지수 상승분의 절반 정도를 삼성전자 홀로 책임을 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삼성전자 주가 오르는 게 코스피 상승이 중요한 건데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대장주가 좀 가져야지 덩치가 크니까 지수가 많이 오를 수가 있잖아요. 그런 점에서 좀 삼성전자 주가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가 좀 중요할 것 같고 특히 어저께 그래서 그나마 좀 또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외국인이 오랜만에 삼성전자를 좀 많이 샀다는 겁니다. 그동안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지금 외국인이 삼성전자를 22조 원어치 넘게 순매도를 했었는데 그러면서 지분율도 많이 떨어졌거든요. 근데 어저께는 이제 올 들어서 하루 최대 규모인 6천억 이상의 삼성전자 주식을 사들여서 좀 외국인들이 다시 삼성전자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을 때 조금 더 갈 수 있지 않을까. 네. 긍정적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아니 제가 그 지금 현재 고랑이죠? 그 포털 사이트 보면 이제 증권 앱이 있잖아요. 네. 주식 앱이 정보를 보여주는 그 앱을 열어서 삼성전자 주가 얼마지라고 봤는데 그 밑에 재작년에 샀다면 수익률은? 이라고 이제 뜨는 거예요. 네네네. 궁금해가지고 클릭을 해봤어요. 얼마일까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는 아니지. 8%. 8%? 재작년 2년 투자했는데 8%.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속상해하고 계시고 삼성전자의 주주분들만 거의 500만 명 가까이 있는데 맞아요. 또 삼성전자는 그냥 주가가 그냥 못 오른 게 아니라 뭐 HBM도 그렇고 네. 여러 가지 측면에서 기존의 D램도 그렇고 본질적으로 좀 뒤처지는 측면이 있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속상하신 거죠. 박영은님이 딱 한 종목만 찍어주세요라고 잘못 찾아오셨습니다. 딱 한 죄송합니다. 종목 코스피 200 사세요. 근데 이제 반대편 측에서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소액주주 입장에서는 또 증시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기울어진 운동장이 바로 잡혀가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텐데 기존의 경제 단체들은 아쉽다라면서 또 동시에 성명을 내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약간 이걸 하면서 이제 기존의 경제 단체들이 약간 경영권 관련돼서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기업이 장기 발전을 두고 아무래도 이제 주주들 같은 경우에는 단기 수익에는 조금 더 민감하게 되잖아요. 장기 발전보다는. 그럼 이제 기업들이 한 얘기가 그거예요. 그러면 이병철 회장의 삼성 반도체 투자 그리고 뭐 가까이는 사실 SK가 하이닉스를 인수할 때 다 반대했었어요. 저는 아직도 기억나는 게 제가 예전에 일했던 그 신문에서 그 이제 그러니까 논설위원분이
그냥 개인적인 이제 술자리에서 이제 하는 말씀이 자기가 그 SK가 하이닉스를 살 때 되게 반대한다는 그 글을 논설을 엄청 썼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렇게 이제 성공한 마당에 보면은 그때 자기가 잘못 봤다고 잘못 판단했다라면서 되게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는 약간 그때 드문 일이잖아요. 그걸 네, 보면서 되게 약간 인상적이었던 거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최태원 회장이 밀어붙여가지고 이제 SK 하이닉스를 사가지고 지금 SK 그룹의 어제 캐시카우 역할을 이제 만든 그렇죠. 거잖아요. 그럼 이런 의사 결정이 만약에 상법 개정안이 돼가지고 이사회에 그 약간 그 소수 주주들의 독립 이사가 들어가게 돼서 뭔가 판단이 달라질까?라는 부분에 생각을 해봤거든요. 달라지지 않을 것 같아요. 그 얘기는 들었어요. 그 사모펀드 대표님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이번에 통과된 상법 개정안을 가지고 실은 국민의힘, 그러니까 재계 쪽의 전술적인 승리다 이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전술적 승리. 네, 그러니까 정치적, 그러니까 합의라는 정치적인 명분은 줬는데 사실 가장 우려했던 게 이 집중투표제랑 네. 감사위원 분리선출이었는데 그러니까 이 자기네 안이 이사회를 건드릴 수 있는 거. 네, 그러니까 이 안들이 빠졌기 때문에 실은 굉장히 아쉽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우려가 된다라고 성명서를 내면서 걱정하는 듯하지만 속으로는 안심하고 좋아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또 하시는 분도 그러니까 있더라고요. 우선은 이사회 내에서 가족 같은 분위기를 지킬 수 있다. 네. 일제단합해서 갈 수 있다라는 네. 거. 또 배임죄를 완화하거나 없애야 된다 이런 목소리도 일각에선 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6월 말로 임기 끝난 이복현 전 금감원장도 그런 이야기를 좀 했었고요. 경영권 방어 수단도 또 마련할 필요가 좀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 여야에서는 이제 재계의 우려를 고려해서 이게 표면적인 우려인지는 확실히 모르겠지만 그것을 고려해서 이제 형법상의 배임죄 면책 규정 개정을 이제 향후에 추진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뭐 경영상의 판단은 예외라는 원칙을 이제 배임죄 규정에 넣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이제 약간 위법성 조각 사유가 생기는 건데 이러면은 법에 어긋나는 위법 행위를 했더라도 이제 특별한 사유가 있기 때문에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게 되죠. 그 경영상 판단 행위라고 하면 사실상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죠. 현재도 마찬가지고 네. 이사의 충실 의무 때문에 소송 위험에 경영진이 많이 노출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근데 그 법조인들한테 물어보니까 그거는 충실 의무와 신의성실 원칙을 헷갈려 하는 거다. 충실 의무는 특정 대주주만을 위한 몰아주기식의 의사결정을 하지 말라라는 거지. 지금도 신의성실하게 경영상 판단을 한다면 앞으로도 그렇고 달라질 건 없다. 소송을 건다 한들 법원 가서 그 소송 건 사람들이 패소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기우다 뭐 이렇게 또 지적을 하는 목소리도 있고요. 요거 하나만 더 이야기하고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야겠네요. 그러면 주주들이 많은 공기업들, 상장이 되어 있는 공공기관들이 꽤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한국전력이나 가스공사. 근데 이 적자를 메우기 위해서 전기요금, 가스요금을 올려야 하는데 다른 주주들이 이제 피해를 보면서까지 또 국가 경제, 국민들의 물가 안정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균형을 조금 한쪽으로 갔었던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아니 근데 또 다른 건 모르겠고 전기요금의 경우에는 한국전력공사가 전기요금을 결정하는 방식이 이사회에서 그냥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산자부에 뭔가 이렇게 허가를 듣게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구조 자체가 이미 회사의 정관에 나와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게 갑자기 그러니까 소수 주주들의 이익을 위해서 전기요금을 올리자라고 이사회에서 얘기가 나와가지고 갑자기 요금이 오르는 이런 일은 저는 벌어질 거라는 생각이 안 들거든요. 이미 정관에 나와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요거는 또 앞으로 어떻게 달라질지 상법 개정 이후에 우리 또 주식회사들의 흐름은 어떻게 달라질지 조금 더 지켜보겠고요. 경제상식 퀴즈 한 번 더 내드리고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갈게요. 정답은 세 글자인데요. 자녀를 직접 기르진 않지만 부모가 지급해야 하는 비용이 있죠. 이 세 글자인데요. 이혼을 하더라도 법적으로는 자녀의 생계, 교육, 보건에 필요한 비용을 공동으로 부담해야 하죠. 그런데 이걸 제대로 주지 않아서 다른 쪽 한 부모가 생계를 홀로 책임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래서 정부가 한부모 가정에 먼저 돈을 지급해주고 이후에 상대방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제도를 시행을 했는데요. 시행 첫날부터 신청이 폭주했다고 합니다. 홍경민님, 딸 넷을 키우고 있는데요. 우리 남편은 이거 줄까 겁나서 이혼 안 한다고 우스갯소리를 하네요. 웃어야 할지 화내야 할지. 그럴 일은 없으셔야죠. 그리고 홍순자님, 자기 자식 나 몰라라 하면 벌 받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그리고
아유 무슨 뜻인가 했네. 7082 쓰시는 분이 양 6마리가 비를 맞고 있어요라고 보내주는데 무슨 말인가 한참 들여다봤어요. 힌트가 될 것 같습니다. 거의 삼행시처럼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그리고 KBS 콩이 열려 있습니다. 오늘의 움직임에 주목하고 세상의 흐름을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하며 성공의 열쇠를 함께 찾아갑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기자분들은 올 여름 어떻게 한 빙수 하셨습니까? 빙수 좀 드셔봤어요? 여름 돼서? 전 지금 2주째 감기에 걸려서 강양현 기자가 좀 상태가 안 좋아요. 빙수 안 드셨어요? 빙수 호랑이? 먹었죠. 네, 잘 가는 빙수집이 있습니다. 혹시 얼마짜리 드셨는지 여쭤봐도 됩니까? 28,000원이었나? 오, 그 정도면은 좀 아니 근데 28,000원짜리 빙수가 예. 판매적으로 비싼 거거든요. 근데 아까 지금 이대호 지금 기자 같은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요즘 비싸죠. 호텔 빙수가 너무 비싸다 너무 보니까. 비싸서, 근데 이것도 사실 싼 가격은 아닌데. 그렇죠. 어, 28,000원이면 치킨보다 비싸고 탕수육 정도 되는 거 아닙니까? 정지석 기자는요? 저는 최근에 실제로 그 오늘 얘기하기로 했던 곳을 한번 경험해보고 호텔, 왔습니다. 호텔. 네, 한번 경험해봤습니다. 아니 요즘 그 네. 호텔 빙수가 뭐 10만 원짜리 등장했다는 건 진짜 옛날 말이고 옛날 얘기죠. 네. 지금은 15만 원. 얼마짜리까지 보셨어요? 15만 원까지 받죠. 네. 혹시 그 위에 뭐 금이 뿌려져 있거나 뭐 샴페인을 얼려가지고 만들었다고 하던데, 네. 여튼 굉장히 충격적인 가격이긴 했지만 15만 원짜리를 먹진 않았는데요. 어. 여튼 한번 경험을 올해 여름에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면 그것 좀 알려주세요. 10몇만 원짜리 빙수를 먹고자 하는 심리는 과연 무엇일까? SNS 감성이죠. 사진 찍어서 올리면 네, 인스타 감성으로 일단 찍어서 올려야지 나 이렇게 잘 살고 있다를 자랑할 수 어.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저는 인스타를 안 하는데 인스타그램이라는 그런 SNS를 많이 하는 이제 젊은 친구들 사이에서는 빙수 사진 하나 정도는 올라와 줘야지 어. 나 잘 살고 있구나를 입증할 수 있는 거니까. 저는 그 아이가 있는 친구와 같이 갔었거든요. 네. 근데 굉장히 충격받았어요. 그 교육의 현장으로 쓰더라고요. 교육의 현장. 네, 그거를 설명을 하면서 앞으로 이런 빙수를 먹으려면 어. 왜 공부를 해야 되며. 그러니까 그 경험을 보통 이제 저희가 호텔 빙수라는 걸, 그러니까 SNS 감성도 있고 또 이제 경험의 그러니까 현장으로 쓰잖아요. 근데 그 경험의 의미가 학부모한테는 또 다른 의미를 왜 여기서, 그러니까 우리가 동네 커피 전문점에서 파는 빙수의 가격과 호텔에서 파는 빙수의 가격이 왜 다르고, 그리고 저 빙수를 먹을 수 있는 것과 이 빙수를 경험할 수 있는 거에서 오는 차이가 무엇이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본주의 수업. 네, 자본주의 수업을 하더라고요. 저는 그냥 네, 그렇게 굉장히 얘기하는데 충격적이었어요. 엄마가 이 빙수 사주려고 이렇게 일하고 있단다. 엄마한테 효도해라 이러고 하는데 그것도 노동의 가치 수업. 네, 다 좋습니다. 다 좋습니다. 근데 사실 이런 모습이 나타난다라는 게 자본주의 한 면이고 또 소득이 되시는 분들이 뭐 한 달에 1억씩 버는 사람들이 15만 원짜리 사 먹는 거는 뭐 그걸 뭐라 하겠습니까? 그렇죠. 또 그렇게 해서 또 돈이 돌아가고 경제가 돌아가는 거니까요. 근데 또 한켠에서는 진짜 4천 원짜리 빙수, 5천 원도 안 되는 빙수 여기도 줄을 많이 쓴다면서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사실 한 번도 못 먹어봤는데 이게 아침에 가도 벌써 다 매진이 됐다고 해야 되나요? 막 재료 소진. 재료 소진 붙어 있어서 이 지점은 안 파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인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저가 커피 전문점에서 처음에 선보였잖아요. 그 컵빙수라는 거를. 예. 네. 이게 5,000원이 안 돼서 엄청 인기를 끄니까 요즘에 이제 다른 업체들도 신제품들이 잇따라서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가격이 한 4, 5천 원, 뭐 좀 비싼 건 한 6천 원대 정도 되니까 사실 뭐 약간 조금 그냥 커피 말고 약간의 음료를 시켰을 때 가격이랑 비슷하잖아요. 그리고 또 혼자서 먹을 수 있다는 점. 이제 뭐 호텔 빙수 같은 거는 비싸기도 하지만 여러 그렇죠. 명이 먹어야 하잖아요, 양이. 근데 이건 혼자서 먹을 수 있다는 점. 그래서 소비자 반응이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그 요즘 커피 한 잔만 해도 5천 원이 넘는 게 많은데 빙수가 5천 원이 안 된다. 그럼 또 인기를 끌 수 있겠네요. 아까 박희영님. 노란 커피들 중에서 4천 원대가 있는데 무슨 호텔 빙수인가 이렇게 보내주고 김경태님 수박 한 덩어리 한 통 다 숟가락으로 파먹고 싶은 날입니다. 너무 더워서 어떤 거라도 이제 뭐 본인이 즐기시면 되는데 그 이면에 있는 이야기들도 좀 볼까요? 이게 엄청난 경쟁인 거잖아요. 우리가 쉽게 이제 저가 커피 프랜차이즈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빙수까지도
그렇게 되는 건 아닙니까? 커피야 뭐 내리는데 시간은 얼마 안 걸린다 쳐도 빙수는 조금 더 노동이 들어가지 않나요? 그래서 이제 뭐 알바생들의 한탄이 이어진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 알바생의 한탄을 이제 마케팅 포인트로 이제 활용하는 곳들도 있고. 어떤 식으로요? 그 예를 들면 수박씨 바르는 기계가 있습니다. 바로 저예요라고 이제 붙여놓는 거예요. 인간. 약간 우프잖아요. 그럼 이제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거기다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약간 그리고 옆집 빙수 더 맛있어요라고 이제 붙여놓는. 왜냐하면 알바생이 너무 힘드니까. 너무 힘드니까. 이게 약간 영 마케팅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커피 한 잔 내리는 거는 비교적 간단하잖아요. 네. 근데 이 가격 차이가 컵빙수 하나를 만드는 것과 그닥 차이가 없는데 컵빙수 하나를 만드는 데는 굉장히 여러 개 한 10분 정도의 노동이 들어간다라고 합니다. 그럼 알바생들 입장에서는 사실 이거 주문 들어오면 한숨부터 쉬기 마련이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사실 그 어떻게 보자면 이제 알바생들의 뭐랄까 알바생들 입장에서는 그냥 시간을 채우면 시급으로 돈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 시간에 일을 얼마나 하는가는 중요하지 않아. 100잔을 팔든 10잔을 팔든. 맞아요. 근데 이제 이 컵빙수가 나오면서 갑자기 또 노동 강도가 확 올라가게 된 거죠. 이러면서 이제 이 컵빙수 이면에는 알바생들의 눈물이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뭐 입장을 바꿔보면 이해는 갑니다만. 뭐 장사가 잘 되면 사장님들이 인센티브라도 챙겨주시면 그쵸. 좋은데 근데 그렇진 또 않죠. 사장님 입장에서도 그렇게 박리담회를 해야만 이익이 나니 참 쉽지 않습니다. 근데 점점 이게 양극화로 가는 거죠. 한쪽에서는 10몇만 원짜리 빙수 프리미엄으로 또 한쪽에서는 4,000원대 빙수를 찾아서 저 같은 경우에도 편의점 인절미 빙수 좋아하거든요. 우리 우유 부어 아이들이랑 먹는 집에서. 거요. 네. 근데 이런 현상은 계속 될 수밖에 없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그냥 모든 사회에서 양극화가 나타나는 게 빙수에서도 양극화가 나타난다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이게 그 강경민 기자. 어떻게 보면 어떤 사람은 비싼 빙수만 먹고 어떤 사람은 싼 빙수만 먹고 또 이런 양극화만은 아닌 것 같기도 해요. 왜냐하면 이제 평소에는 저희도 뭐 컵빙수를 먹고 아니면 뭐 집에서 빙수를 만들어 먹을 수도 있겠지만 뭐 한 번 호텔에 가서 먹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또 약간은 특별한 경험이기 때문에 SNS에 올리는 것도 있고 그래서 약간은 이제 가성비 소비로 평소에는 허리띠를 굉장히 졸라매지만 또 가치가 있다고 여기는 것에 대해서는 좀 플렉스를 한다고 할까요? 이런 이제 2030들의 이런 소비 패턴이 좀 이런 시장에 조금 더 영향을 미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점심값 아끼고 아껴서 한 방에 10몇만 원짜리 빙수 먹으러 가는 그때 또 사진을 남기고 그 이제 양극화라는 것 자체가 마케팅 포인트인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뭐 배불런 효과라는 얘기도 하지만 가격을 올리면 올릴수록 더 뭔가 뭔데 이렇게 비싸진 거지? 라는 호기심을 자극해서 가격의 허들을 더 높임으로써 뭔가 수요를 더 늘리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마케팅 전략, 그러니까 어떻게 얘기하면 상술이 아닐까라는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물론 뭐 그만큼의 서비스와 뭐 그만큼의 뭐 감정적인 것을 더 줄 수도 있겠죠. 근데 있겠지만 뭐 여튼 그런 부분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런 양극화가 지금 온 사회 전반에서 나타나고 있고 심지어 이제 빙수까지도 나타나고 있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이 양극화에서 나타나는 뭐 양극화 될 수 있죠. 그런데 이 양극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사회 일반 구성원들의 심리적인 박탈감. 이 부분을 이제 어떻게 해결할 거냐가 문제죠. 근데 그 심리적인 박탈감이라는 게 그냥 저 개인적으로 그래요. 그냥 인정하면 되는데 안 먹어도 아니, 되잖아요. 호텔 빙수. 안 먹어도 되거든요. 아니 자산이 그거는 저기 지금 뭐 수십 수백억 있고 수억 원 버는 사람들이 10몇만 원짜리 20몇만 원짜리 빙수 먹는 거 그럼 그런가 보다 하면 되는데 이게 대호 씨 같이 이렇게 약간 멘탈이 마음이 단단한 사람의 경우에는 그건 그냥 그 사람들 사정이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지금 우리 사회가 되게 비교와 경쟁에서 커 맞아요. 그런 그게 환경이잖아요. 지옥을 만들죠. 네. 근데 당장 편의점 그 저 인절미 빙수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그거 맛있죠. 하나 떠먹고 옆에서 애들 먹고 있으니까 한 숟가락을 뺏어 먹으면 그게 그냥 행복인데 뭐 그 SNS에 올라오는 남들 호텔 빙수 부러워해봐요. 무슨 그리고 도움이 되나. 그 호텔 빙수라는 게 사실 비싸죠. 비싼데 안 비싸다는 게 아니고 여기가 그 호텔의 그 로비에 있는 커피숍이잖아요. 여기 아메리카노가 한 3만 원 합니다. 원래. 맞아요. 아. 조각 호텔 케이크 커피. 3만 원 하고 이런 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사실 10만 원이 넘는 빙수를 파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그들에겐 적절한 가격이죠. 당연한 거고 이보다 더 싸게 판다면 오히려 이들이 원하지 않는 수준까지 손님들이 몰리면서 호텔이 너무 붐비겠죠.
그렇죠. 하광희님이 프리미엄 호텔이라는 이미지를 덤으로 얻기 위한 수단 아닐까요? 이렇게 보내주신 그 말도 맞습니다. 그 말도 맞습니다. 뭐 일각에서는 그리고, 손님 네. 조금 오라고 빙수 가격을 올린다는 얘기도 있어요. 거기 너무 분리가 안 이정옥님의 되니까. 그 해결책도 좋습니다. 저희 집엔 팥빙수 기계가 있어서 직접 만들어 먹어요. 이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8540님은 400도가 넘는 기계 열기 앞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힘내라고 응원해 주세요. 와, 거의 뭐 빙수를 갖다 넣어도 금방 녹을 정도로. 8540님도 힘내십시오. 시원한 커피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336님은 부산 부전시장 내 4,000원짜리 옛날 빙수 파는데 진짜 맛있어요 라고 옛날 알려주셨고요. 우리 주변에 이렇게 맛있게 또 찾을 수 있는 빙수들도 많이 있습니다. 건강관리도 잘 하시길 바라겠고요. 알고란의 고란 기자, 연합인포맥스 정지석 기자, 한국경제신문 강영현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일라디오 성공예감 2대 홈미다를 듣고 계십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청취자 여러분께는 추첨을 통해 아름다운 식탁 창조 주비푸드에서 뿌리 담은 리얼 생와사비를, 쉽고 빠른 판촉물 제작 시너지 기프트에서 고속 충전 알람 시계를, 그리고 성공예감에서 준비한 커피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당첨자는 성공예감 2대 홈미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층간소음, 아파트 층간소음 참 오래된 문제죠. 그리고 여름철이면 더 티가 날 수밖에 없는 층간 흡연. 아파트 단지에서 한 사람이 흡연하면은 그 냄새 쫙 퍼지죠. 참 공동주택에서 여러 가지 민원도 많고 편해야 할 집이 스트레스의 공간이 되기도 하는데요. 그래도 서로를 잘 배려하는 따뜻한 이유도 분명히 있습니다. 체얼리즘 시간을 통해서 같이 한번 들어보실까요? 머니투데이 남형도 기자입니다. 남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실 그 우리 동네 앞집 옆집 사람은 뭐 젓가락 숟가락 개수도 한다. 뭐 옛날에 이런 말이 있었는데 진짜 옛날 말 됐잖아요. 요즘은 좀 어떨까요? 그 국토교통부 자료를 보면은 네. 지난 5년, 2019년부터 2023년까지 공동주택 입주민이 층간소음이나 간접 흡연 피해를 이제 호소한 그 민원 숫자가 무려 한 40만 건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2023년에는 11만 건이 넘어서면서 하루 평균 한 300건 이상의 민원이 발생한 셈인 거죠. 민원이 진짜 하루 평균 300건 이상 들어온다. 어떤 민원이 가장 많을까요? 아파트 생활 플랫폼 아파트 아이가 발표한 자료가 있는데요. 예. 2024년, 2025년 아파트 리포트인데 최근 1년간 수집된 약 10만 건의 민원 데이터를 분석했어요. 근데 소음 관련 민원은 1년 전보다 10% 늘었는데 뭐 발걸음 소리, 벽간 소음, 인테리어 공사 소음까지 유형도 굉장히 다양해졌습니다. 또 흡연 민원도 15%나 늘었는데요. 절반 이상이 실내에서 흡연, 이제 즉 복도나 뭐 계단, 베란다 이런 데에서 발생하는 건데 공동 공간 내에서의 이제 간접 흡연 같은 경우에는 냄새뿐만 아니라 건강 피해를 주게 되잖아요. 그리고 또 담배꽁초를 버리는 문제까지 좀 확산이 돼서 그렇죠. 아파트 내에 이제 이웃 간의 갈등을 고조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아이고. 근데 이런 사소한 갈등이 하나둘씩 쌓이고 쌓여서 이게 참 범죄로까지 이어지기도 하잖아요. 실제로 우리가 뉴스로 보고 듣는 것만큼 그렇게 늘고 있을까요? 네, 올해 4월에도 실제로 서울 아파트에서 방화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사하기 전까지 알아보니까 이제 위층 주민과 층간소음 갈등을 빚은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특히 경찰대 이제 좀 치안 정책 연구소에 따르면 층간소음이 원인이었던 범죄는 2022년에는 125건 정도였는데 10년 사이에 3배가 는 숫자고요. 이게 폭행, 상해부터 뭐 살인 미수, 여기에 뭐 이웃을 흉기로 찔러서 살해한 사건까지 이렇게 강력 범죄로까지 좀 번지는 현실입니다. 아이고야. 그러다가 다른 집 문 앞에 뭐 쪽지 같은 거 이제 써놓는 분들 있잖아요. 남 네. 기자도 그런 케이스를 좀 봤다고요. 네, 아랫집에서 쪽지를 붙였어요라는 글을 이제 온라인에서 보고 직접 인터뷰를 했는데요. 제목만 보면 뭐 당연히 또 층간소음이 심하니까 항의하는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네네. 좀 반전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이제 사연자 부부께서는 이사 온 지 얼마 안 돼서 한 달째 리모델링을 좀 하고 있던 상황이었대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시끄러울 테니까 집집마다 직접 찾아다니면서 좀 뵙고 떡도 돌리고 사실 그렇게 하는 것도 요즘에는 쉽지 않은 부분인데요. 그렇죠. 특히 윗집이나 아랫집 같은 경우에는 더 시끄러울 테니까 선물을 따로 더 챙겨드렸다고 합니다. 근데 그 이후에 또 이제 그 아랫집의 반응도 되게 좀 따뜻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아랫집에 사시는 이제 노부부가 네. 입주를 정말 축하한다면서 꽃과 함께 쪽지를 준 거죠. 특히 공사 소음도 환영한다. 공사 소음이 이렇게 나는 와중에도 그렇게 환영한다는 이야기를 건넨 건데 이 짐작하지 못했던 전개에 굉장히 뭉클해졌습니다. 이게 사실 그냥 어디선가 나도 모르는 공사 소음이 시작이 되면 짜증이 나는데 그래도 미리 찾아와서 인사하고 양해 구하고 하면 또 사람의 마음이 좀 열리죠. 네, 그렇죠. 이게 예전과는 달리 요즘에는 이웃에 누가 사는지도 잘 모르고 엘리베이터를 같이 타도 좀 서로 인사를 안 하는 분위기잖아요. 네. 그래서 그래도 좀 서로 조금만 다정하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이웃과 안면을 트기로 한 건데 그 이후로도 잠깐씩 좀 인사를 나누고 그 노부부를 만나면 노부부가 부부랑 만나면 또 반가워하면서 늘 먼저 말을 걸어준다고 합니다. 이게 서로의 사정을 알게 되니까 훨씬 더 좀 부드럽게 이해하게 되는 측면이 생긴 건데요. 네. 그 얼굴을 트고 또 오가면서 마주치면 반갑게 인사도 하고 서로 필요할 때 좀 기꺼이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그렇죠. 이웃이 되는 과정을 아주 모범적인 과정을 좀 보여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좀 고독사로 죽은 지 2주 만에 좀 다른 취지였는데 발견된 그 노인의 집을 청소하러 간 적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특수 청소라고 하는데 당시 이제 그 험한 현장을 좀 청소하시는 특수 청소부님께도 이게 점점 고독사 같은 게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 고독사를 방지하려면 좀 어떤 대책이 필요할까요? 이렇게 여쭤본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그 특수 청소부께서 말씀하시는 게 이사를 새로 오면 집집마다 서로 다 떡이라도 돌려서 누가 사는지를 좀 알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 이제 이렇게 대답을 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그게 그렇죠. 또 기억이 났어요. 서로 얼굴이라도 좀 트고 살아야 한다는 거죠. 또 다른 사연자 만난 케이스 있네요. 그 옆집에 기타 치는 사람 살았다고요. 조금 시끄럽겠네요. 네. 그래서 실제로 굉장히 덕간 소음이 너무 잘 들려서 한두 달 정도는 굉장히 너무 좀 시끄러웠다라고 하셨대요. 이게 네. 너무 시끄럽게 느껴졌었는데 이게 매일 기타 소리를 듣는데 그 기타 실력이 점점 느는 게 보이면서 갑자기 좀 응원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조금씩 좀 관심이 가다가 연주를 좀 잘하는 날에는 한번 벽을 두드렸대요. 그 벽을 두드린 게 근데 항의한 게 아니고 일종의 박수를 친 의미로 벽을 두드렸다고 합니다. 근데 처음에는 이렇게 두드리니까 시끄럽다는 항의로 알아들었는지 좀 한동안 안 쳤다고 해요. 근데 그 어느 날 기타리스트가 예. 우는 소리를 또 벽간 소음으로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옆집 사람이 기타 치다 울어요? 네, 예. 갑자기 이제 우는 소리 듣고 무슨 일이 있나 싶어가지고 해장국을 끓여서 옆집에 놓으면서 예. 참 노래도 잘 부르시고 기타도 잘 친다라고 응원을 직접 건넸다고 합니다. 그 뒤로는 음식을 좀 조금씩 나누고 대화도 하게 되면서 이제 친해진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좀 매일 불편함을 느낄 수 있는 일이 따뜻한 일이 돼서 그렇게 3년간을 응원을 주고받은 어느 날에 옆집 사람이 싱어송라이터로 데뷔를 한다고 감사하다고 이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어찌 보면은 옆집 사람한테 이제 오지랖 피웠는데 근데 그게 다른 사람도 아니고 바로 옆집 이웃이고 그렇죠. 네, 또 서로 그렇죠. 또 알고 지내면 도움도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는 거고요. 잘 되셨으면 좋겠네요. 좀 따뜻한 사례이고 이게 서로 우리가 이렇게 배려하고 이해해주고 살면 참 좋긴 한데 모든 사람이 사실 그럴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제도라는 게 필요한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도적인 해법이 필요한데 국토부는 권고사항인 아파트 층간소음 보강 시공을 이제 의무화해서 기준을 못 맞출 경우에는 준공 승인을 아예 허가하지 않겠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근데도 여전히 국회에서 좀 공전 중이고 층간소음에서 중요한 이제 시공사에 대한 책임 강화가 특히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바닥 슬래브 두께 기준 같은 경우에 이제 층간소음을 결정하는 중요한 부분인데 20년째 기준이 똑같은 상황이고요. 이걸 이제 현재 210mm에서 더 두껍게 해야 된다. 그리고 층간소음 검사의 통과 기준도 더 높여서 지금까지는 좀 이웃 간의 분쟁으로 좀 놔두고 있는데 시공사의 책임도 강화해야 된다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1920님은 해외에서 사는 친구 딸은 아파트에서 막 뛰고 그래도 소음이 없다고 해서 놀랐다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이게 그 오피스 빌딩처럼 기둥식으로 되면 그나마 소음이 덜한데 우리네 아파트는 이른바 라멘 구조라고 하는 벽식 구조다 보니까 벽을 타고 그 진동으로 전달되는 게 너무 심하다고 하죠. 이제 구조적인 문제도 좀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가 그 여름철에 많이 올라오는 게 냄새 문제입니다. 냄새 문제. 옆집에서 흡연하는 거 당연하고 그 발코니에서 고기 구워서 드시는 분들이 또 온라인상에서 화제가 된 적이 있었는데 이런 냄새 문제는 어떻게 풀어가야 될까요? 그러니까 공동주택관리법상 복도 엘리베이터 뭐 이런 지하주차장 같이 주민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이 아니라 집안에서 흡연하는 경우는 중단을 권고하지만 사실 강하게 제재할 방법이 마땅치도 않고 어디서 나오는지도 확인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2016년부터 아파트가 자체적으로 금연 아파트를 지정하자 이제 이런 움직임이 나오고 있고요. 공동주택 거주하는 사람 세대의 절반 이상이 금연 구역을 지정하자라고 신청을 하면 되고 네. 그런 경우에 만약에 흡연을 했다면 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근데 이것도 한계가 있는 게 복도, 계단, 뭐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등 일부 부분에서만 가능해서 여전히 집안에서 흡연을 피워서 냄새가 올라가는 부분은 법적인 그 제재를 하는 게 어려운 상황입니다. 내 집이면 어때가 아니라 그 집이 공동주택이라는 것도 꼭 생각을 좀 하셔야겠죠. 머니투데이 남영도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2부에서는요. 뿌리 깊은 제조업 곽재식 작가와 함께하는 날인데요. 여름철 벌레를 이겨낼 수 있는 살충제 이야기를 또 과학적으로 들여다봅니다. 10시 5분에 금방 다시 뵙겠습니다.